읽어주는 동화책 국민이 사랑한 청와대의 안주인 유경수 1963년 12월 17일 국민투표로 당선된 제5대 박정희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어요. 다음 날 오전 기자들은 물밀듯이 몰려와서 유경수 여사 앞으로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댔죠. 각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연히 여사님의 공도 높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에 대한 여사님의 소감이 궁금합니다. 영부인이 되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유경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보살펴드려야 하는 게 영부인의 임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저는 가정 속의 야당인이 되어 대통령을 도울 생각입니다. 그날 신문은 일제히 가정 안의 야당이라는 제목으로 유경수 여사의 인터뷰 기사를 크게 보도했죠. 다음 날 유경수는 의장 공관에서 청와대로 옮겼죠. 이삿짐을 다 꾸리고 떠나기에 앞서 유경수는 쌀과 연탄을 주문했어요. 여사님, 이제 이곳에 오실 일이 없을 텐데 왜 쌀과 연탄을 들여놓으시는 거죠? 일을 거들던 사람이 의아한 얼굴로 물었어요. 이 공간에 들어와 살 사람들이 갑자기 이사 오게 되면 가게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당황하고 바쁘겠어요. 안 그래도 이사 오면 해야 할 일이 많을 텐데요. 유경수는 웃으면서 자상하게 설명했죠. 그것은 가난한 군인의 아내로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살아온 경험에서 우러난 따뜻한 배려였답니다. 이곳은 온 국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지켜주라고 존재하는 집이야. 나는 이곳을 화려하게 금칠해 놓은 새 장으로는 만들지 않을 거야. 유경수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어요. 청와대에 들어온 유경수는 결심대로 늘 검소함이 몸에 밴 생활을 했죠. 몸가짐에도 각별히 신경 쓰고 단정하고 빈틈없는 모습으로 생활하며 내조에 힘을 쏟았답니다. 그 당시 한국일보에 제칼린 여사의 회상기가 연재되고 있었는데 유경수 여사는 그것도 빠짐없이 챙겨 읽었어요. 유경수는 어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평범한 아내이고 싶었다는 제칼린 여사의 글을 읽으며 저도 크게 공감했어요. 먹고 살 정도의 돈만 갖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교육시키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한 가정의 주부로서 달콤하게 살아가는 것. 그건 모든 여자들이 꿈꾸는 행복이 아닐까요? 사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소박한 삶을 늘 꿈꿨었죠. 이렇게 유경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소박한 삶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여보, 이상해요. 아무래도 이번에 태어날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닐 듯 싶어요. 아니,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요? 간밤에 제가 태몽을 꾸었어요. 우리 집 연못에 커다란 자라가 나타나더니 내 품으로 와락 달려들지 않겠어요? 엉겁결에 덥석 안았는데 그만 잠에서 깼어요. 유경수의 어머니는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자라는 생명과 부귀의 상징이지.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 모르겠지만 분명 잘 살 것 같소. 그러니 당신도 자식들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는 마시구려. 유경수의 아버지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어떤 자식이 세상에 나올지 벌써부터 궁금해하는 얼굴이었죠. 1925년 11월 29일 마침내 유경수가 자라태몽으로 온 집안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태어났어요. 아버지 육종관과 어머니 이경령이 낳은 사남매 중 둘째 딸이었죠.
유경수가 태어난 1925년은 일제강점기였어요. 1910년 우리나라는 한일합방이라는 커다란 슬픔을 겪었죠. 국토를 일제에 빼앗기고 굶주림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제각기 살 길을 찾아 멀리 베이젠다우나 만주 등지로 떠났답니다. 유경수의 아버지 육종관은 인삼 가공 도매업, 곡물 도매상 등을 하는 소문난 부자였죠. 그는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에 삼정승집이라 불리던 옛날 집을 사서 궁궐처럼 크게 다시 지었어요. 그 집 뒤뜰의 과수원은 매우 넓었답니다. 또한 대문은 매우 높이 세워져 있었고 사랑채는 옛날 원님이 일을 보던 동헌처럼 만들었죠. 뜰 아래채와 위채에는 넓은 연못이 있었어요. 별당 뒤채에는 온갖 나무들이 빼곡히 숲을 이루고 있었답니다. 밤나무, 감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대추나무, 은행나무. 유경수는 언니 유긴순과는 11살, 오빠 유긴수와는 7살, 여동생 육예수와는 4살 터울이었어요. 유경수의 아버지는 그 중에서도 둘째 딸 유경수를 제일 귀여워하고 자랑스러워했답니다. 유경수는 아버지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어린 시절을 유복하게 보냈어요. 유경수의 아버지는 그 시절에도 포드 승용차와 트럭, 15래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을 갖고 있었어요. 아버지에게는 물건을 모으는 취미도 있었죠. 주로 고물시계 등이었는데 온 집안이 시계들이 내는 소리로 시끄러울 정도였어요. 유경수는 고물들이 모아져 있는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 이것저것을 만져보며 노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답니다. 두들겨보고 만져보고 살짝 속을 들여다보며 놀다 보면 하루해가 꼴깍 넘어갔어요. 어느 날 하루는 유경수가 없어져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죠. 하인들까지 나서서 온 동네를 다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아침밤 잘 먹고 놀던 아이가 왜 갑자기 안 보인다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는 애타게 딸을 찾아 헤맸어요. 그런데 온 집안 식구가 찾다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유경수가 아버지의 방에서 태연히 걸어 나왔어요. 아니, 지금까지 계속 내 방에 있었느냐? 아니, 거기서 뭘 하고 있었기에 밖에서 난리 법석을 떨어도 안 나왔어? 아버지는 눈을 휘둥그렇게 떴어요. 저는 아버지가 가져온 시계들이 제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 걸 귀 기울여 듣고 있었어요. 시계 소리를 오래오래 듣고 있으니 마치 시계가 저를 먼 미래로 데려가는 듯 싶지 뭐예요? 아버지, 저도 미래에는 분명 어른이 되겠죠? 어른이 된 저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요. 유경수는 꿈을 꾸듯 말했어요. 어느 날 유경수는 어머니와 함께 누에 치는 방에서 누에가 뽕잎을 갉아먹는 소리를 들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누에 한 마리가 꿈틀거리며 기어다니다가 손등 위로 올라왔어요. 유경수는 기겁을 하며 비명을 질렀죠. 그러자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타이르셨어요. 무엇이든지 겉만 보고 징그럽게 여기지 마. 누에처럼 마지막까지 자기를 희생하는 것도 없단다. 보치가 되고 실이 되고 그 실로 비단을 짜잖니. 번데기는 기름을 짜서 쓸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말이야. 무엇 하나 버릴 게 없지? 너도 앞으로 인생을 그런 자세로 살았으면 좋겠구나. 1932년 유경수는 교장 선생이 일본 사람인 옥천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했어요. 옥천 공립보통학교는 대나무가 우거진 곳에 세워진 학교랍니다. 운동장에는 지금도 오래된 소나무들이 우람하게 서 있어서 이곳의 오랜 전통을 묵묵히 말해주고 있어요.
향수라는 시로 유명한 정지용 시인도 이 학교를 다녔답니다. 6학년이 되자 유경수는 기차를 타고 경성으로 수학여행을 갔어요. 다른 아이들은 경성 구경이 처음이었죠. 기차를 처음 타는 아이도 많았어요. 우리 몸이 하늘로 붕 올라가서 구름 속에 앉아 있는 기분이 들지 않니? 전차가 처음 생겼을 때 사람들은 종일 전차를 탔었대. 내리지 말고 끝까지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차를 타느라고 집한 돈을 다 날린 사람도 있대. 아이들은 전차를 구경하면서 저마다 한마디씩 했죠. 그 시절에는 지방학교에서 경성으로 수학여행을 가면 을의 남산에 있는 조선 신궁으로 가서 신사참배를 해야 했어요. 신사참배란 한국인들에게 일본의 민간 종교인 신도사원에 억지로 절을 하도록 강요했던 일을 말해요. 일제는 이를 통해 우리의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강화하고 있었어요. 유경수는 남산에 올라 말없이 경성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갑자기 어른들이 신사참배에 대해 불만스럽게 말하던 일들이 기억났어요. 아직 어렸기 때문에 딱 꼬집어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지만 유경수는 기분이 매우 우울했죠. 수학여행을 마치고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 길에 보슬보슬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옥천역에는 유경수의 아버지가 마중 나와 있었죠. 수학여행은 즐거웠더냐? 아버지는 활짝 웃으며 유경수에게 물었어요. 아버지의 손에는 비닐 우산 2개가 들려 있었죠. 아버지는 우산 1개를 담임 선생님께 드리고 나머지 1개를 유경수에게 주었어요. 자, 어서 우산을 쓰거라. 감기 걸릴라. 아버지의 말에 유경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은 하나같이 비를 맞는데 저 혼자만 우산을 쓸 수는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감기라도 들면 심하게 고생할 텐데. 차라리 감기가 들어서 고생을 하는 게 나아요. 유경수는 끝내 아버지가 내미는 우산을 밀어내고 친구들과 함께 비를 맞으며 걸어갔어요. 1938년 유경수는 옥천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에 있는 배화여자고등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했어요. 총 518명이 응시하여 105명이 합격한 그해 신문에 발표된 합격자 명단에서 유경수의 이름은 6번째 있었죠. 당시 충청도 출신 학생으로는 유일한 입학생이었어요. 우리 딸이 좋은 학교 학생이 되었으니 4월에 집을 한 채 장만해야겠다.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에 아버지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아버지는 곧 종로구 채부동에 집을 한 채 샀어요. 그 집은 그 부근에서 가장 컸죠. 저도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어요. 우리 영수가 입을 교복을 손수 지어줘야죠. 어머니도 밤을 새워가며 흰 저고리와 검정 치마를 정성껏 만들었어요. 배화여자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스코틀랜드에서 온 선교사였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입니다. 입학식 날 교장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해 설교하셨죠. 믿음, 소망, 사랑은 배화여자고등학교의 교훈이기도 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유경수는 옥천에 있는 어머니에게 자주 편지를 띄웠답니다. 어머니, 뒷뜰에 목련나무는 꽃을 피웠는지요? 고향집 뒷뜰에 피는 하얀 목련꽃이 벌써부터 그립습니다. 이곳에서도 간혹 몽우리를 터뜨린 목련꽃을 보지만 우리 집 뒷뜰에 핀 것만큼 정겹지는 않습니다. 막상 어머니 품을 떠나 살게 되니 어머니의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올라오실 때마다 어머니가 건강히 잘 계신다는 소식은 듣곤 있지만 떨어져 있으니 더욱 보고 싶습니다. 저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있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봄 소풍을 간다는데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어 밤잠을 설친답니다. 저와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도 하루하루 손가락을 꼽아가며 소풍날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어머니, 다음에 또 편지 띄울 때까지 몸 건강히 계세요. 그 무렵 일제의 조선어 말살 정책으로 조선어 과목이 폐지되었어요. 학생들은 집에서도 교실에서도 일본말을 쓰도록 강요당했죠. 심지어는 이름조차도 일본 이름으로 바꿔야 했어요. 조선 사람이면 누구나 조선의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선생님들은 영어 시간에 몰래 몰래 우리나라 말과 역사를 가르쳤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말과 글을 쓰고 배울 수 없다니. 이건 억울하고 옳지 못한 일이야. 우리가 왜 이런 서러움을 겪고 살아야 해? 유경수는 점차 민족의식에 눈뜨게 되었죠. 유경수는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옥천 교동의 집에 내려가 그곳에서 지내곤 했어요. 어느 날 유경수는 점심을 먹고 나서 혼자 집을 나왔죠. 영수야, 너 어디 가느냐? 오리티 강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차로 데워다 주마. 아니에요. 혼자 바람을 쐬고 싶어요. 유경수는 아버지가 함께 가자고 하는데도 혼자 잠자리채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금강의 하류인 오리티강은 예로부터 겨울철 새인 청둥오리들이 놀다 가던 곳으로 오리티에서 유래된 이름이에요. 유경수의 아버지가 이곳에 발전소를 세운 뒤 전기를 끌어와 전등불을 밝힌 일로도 유명하죠. 그러나 오리티강에 다다른 유경수는 잠자리채를 든 채 홀로 외로이 서서 멀리 강줄기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빨간 고추 잠자리들이 떼를 지어 날아다녀도 잠자리채를 휘두르지 않았죠. 우리가 왜 우리의 땅에서 일제의 간섭을 받고 살아야 한단 말이야? 우리가 저리도 자유롭게 날개짓을 하는 고추 잠자리만도 못하단 말인가? 우리도 고추 잠자리처럼 우리의 마음대로 살 수 있어야 해. 졸업식 날 교실 안은 이제 곧 학교를 떠나게 될 여학생들의 수다로 소란스러웠어요. 10년 후에 우리들은 모두 어떻게 변해 있을까? 아기를 2명, 3명쯤은 낳은 그런 여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 나는 외교관의 부인이 돼서 세계를 내 집처럼 마음껏 휘젓고 다닐 거야. 나는 우리 아버지가 길을 이어받아서 큰 기업으로 만들 거야. 직원들을 몇백 명씩 거느리고 있는 부자가 되어 있을걸. 유경수도 그들 사이에 끼어 10년 후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았어요. 그때쯤이면 나도 예쁜 아이들을 몇 명쯤은 낳고 인자한 어머니가 되어 있겠구나. 유경수의 얼굴이 금세 붉게 물들었어요. 1942년 3월 배화여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유경수는 다시 옥천으로 내려왔죠. 아버지, 저도 대학에 가고 싶어요. 유경수는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여자가 많이 배우면 건방져져서 못 쓴다. 아버지, 그건 옛날 말이에요. 여자도 배워야 해요. 유경수는 아버지에게 또박또박 자신의 의견을 말했죠. 너희 언니도 대학에 안 보냈다. 그런데 너만 보낼 수 없지 않니? 나는 공평한 아버지가 되고 싶구나. 아버지, 남자는 대학까지 보내고 여자는 고등학교까지만 보내겠다는 아버지의 원칙을 깨셔야 해요. 세상은 달라지고 있어요. 유경수도 강하게 맞섰죠. 그러나 아버지는
꿈쩍을 하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 영수가 며칠째 밥을 안 먹고 물도 한 모금 안 마셔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만 있다니까요. 딸을 딱하게 여긴 어머니가 아버지를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허사였어요. 산골에 가서 어린 아이들이나 가르칠까? 애써 공부한 걸 이렇게 썩히고 있는 것도 배운 사람 도리가 아니야. 유경수는 어머니와 함께 자수를 놓으면서도 늘 그런 생각뿐이었죠. 조국의 현실을 바로 보고 나라의 슬픔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편하게 살고 있다는 반성이 일었어요. 우리 작은 아씨가 계시니까 집에 우아한 학 한 마리가 날아와 있는 것 같지 않아? 아, 맞아, 맞아. 아이, 작은 아씨가 내려오고부터는 집안이 다 환해졌다니까. 아랫사람들은 유경수가 마당으로 나올 때마다 흐뭇했어요. 아랫사람을 대할 때도 언제나 온화하게 웃음 짓는 유경수를 모두들 잘 따르고 좋아했답니다. 유경수는 누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뜨리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런 딸이 믿음직스러워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은 열쇠금고를 맡겼죠. 유경수는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틈만 나면 수틀 앞에 앉아 술을 놓았답니다. 그래, 한 마리 우아한 학이 따로 없구나. 어머니도 술을 놓고 있는 딸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한 우리나라는 일제의 오랜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해 10월 유경수는 옥천 공립여자전수학교에 교사로 추천되었죠. 해방 후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정신을 풍요롭게 가꿔주기 위해 음악, 서예, 수예 등의 과목을 중요하게 여기며 가르쳤죠. 가사 선생님이 된 유경수는 밝고 고운 자태로 여학생들의 인기를 독차지했어요. 바느질과 자수솜씨가 뛰어난 유경수는 옥천 공립여자전수학교에서 1년 반 동안 교사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옥천의 교동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집에서 얌전히 신부 수업을 받다가 시집을 가라는 아버지의 엄한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여 전쟁이 일어났죠. 우리 민족은 이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어요. 유경수는 가족들보다 먼저 부산으로 피난을 가야 했어요. 부산이란 곳은 난생 처음이었죠. 혼자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막막한 심정으로 멀리 바다를 바라보았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 걸까? 내 힘으로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유경수는 영도다리 부근에 방을 얻어놓고 나중에 오겠다던 가족들을 기다렸어요. 영도에서 초량, 부산진역 등을 헤매며 초조감과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죠. 믿고 기원하는 건 오로지 국군의 승리 하나뿐이었어요. 있네. 지금 내 생이 필요한 건 그 두 글자뿐이야. 유경수는 처참한 심정으로 새기고 또 새겼어요. 그 후 가족들이 무사히 부산으로 피난을 오게 될 때까지 유경수의 불안한 생활은 계속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유경수의 이종 육촌 오빠인 송재천이 유경수의 피난집을 찾아왔죠. 옥천 농업고등학교 교사로 있던 송재천은 전쟁이 일어나자 대속장교가 되어 박정희 소령과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대속장교는 군사훈련을 위해
학교에 배치된 장교였죠. 이모님, 이 마땅한 혼처 자리가 있는데 영수를 결혼시킬 생각 없으세요? 송재천은 다짜고짜 찾아온 용건을 말했죠. 글쎄, 뭐 사람만 좋다면야 뭘 망설이겠어. 어떤 사람인데? 어머니는 눈빛을 반짝이며 물었죠. 제가 모시고 있는 상관인데 놓치기 아까운 사윗감이에요. 그럼 뭘 망설여.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우리 집에 데리고 오게. 알겠습니다, 이모님. 제 상관님께 이미 영수 누나 얘기를 해놨어요. 그쪽은 좋다고 했었는데 제가 이모님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기에 한번 찾아뵌 거예요. 어쨌건 고맙네, 고마워. 며칠 후였죠. 송재천은 박정희를 데리고 유경수가 살고 있는 영도의 일본식 2층 집으로 놀러 왔어요. 사람이란 얼굴로는 남을 속일 수 있지만 뒷모습은 정직한 법이야. 이 사람은 아주 믿음직스럽고 정직해 보이는걸. 유경수는 박정희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끌렸어요. 사람이 믿음직해 보이지 않니? 군인이라선지 남자답게 보이고. 유경수는 여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죠. 박정희를 만나 데이트를 하고 온 날, 유경수는 얼굴을 붉히며 여동생에게 말했어요. 그 사람도 내가 청순하고 맑아 보여서 마음에 들었다는구나. 우리는 결혼하기로 마음을 정했어. 그러나 유경수는 아버지의 반대라는 큰 장벽에 부딪히리라고는 미처 예상치 못했죠. 내가 널 군인에게 시집 보내려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게 아니다. 아버지의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지금은 전쟁 중이야. 너 이 상황에 군인이 얼마나 위험한 직업인지 알고나 있는 거냐? 아버지는 화를 냈죠. 제가 그런 각오도 없이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허락해 주세요. 유경수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아버지는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못마땅했어요. 유경수는 26, 박정희는 34이었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청혼을 많이 받아봤지만 그분만큼 마음이 끌리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요. 그 사람은 주관이 확고하게 서 있어서 세상을 흐지부지하게 살다 가지는 않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남자다워 보이잖아요. 100번 그래봐도 소용없다. 너를 군인한테 보낼 수는 없어. 아버지는 크게 헛기침을 하며 돌아앉았죠. 이를 어쩌면 좋아. 그렇지만 그분의 마음을 저버릴 순 없어. 유경수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한 번도 아버지를 거역한 적이 없었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각별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유경수는 집안에 들어앉아 며칠 밤을 눈물로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크게 결심을 하죠. 유경수는 어머니를 붙잡고 사정을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내기는 힘들겠어요. 어머니만이라도 제 편이 되어주세요. 저는 꼭 그분과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래, 이왕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결혼 날짜를 서둘러 잡자. 나는 그 사람 마음에 든다. 군인이 위험한 직업이긴 하지만 내가 각오하고 있다니 너를 믿겠다. 어머니, 제 마음을 알아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유경수는 눈물을 머금고 어머니와 함께 결혼식 준비를 했어요. 1950년 12월 12일 유경수와 박정희는 대구 계산동 천주교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유경수는 결혼식에 아버지가 참석하지 않은 게 마음 아팠죠. 전쟁 중이어서 신혼여행은 꿈도 못 꾼다니
언니가 안 됐어. 유계수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그런 말 마. 나는 무사히 결혼을 했다는 것만도 다행스럽고 감사해. 유경수는 행복한 얼굴로 말했죠. 압록강을 넘어 중공군이 밀려 들어오고 북쪽으로 나아가던 유행군이 후퇴한다는 소문이 나돌았어요. 첫 아이를 가진 유경수는 입덧이 점점 심해져 고생이 말이 아니었죠. 시장에 갈 때마다 푸른 사과가 먹고 싶어 침이 넘어갔지만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라 마음대로 사 먹을 수도 없었답니다. 없는 돈이지만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저축을 해야 해. 곧 아기도 태어날 텐데. 유경수는 필요한 것들만 간단히 사고 빠른 걸음으로 시장을 지나오곤 했어요. 1952년 이른 봄, 유경수는 아기가 나오려는 것을 느꼈죠.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어요. 유경수 언니가 아이 낳는 것을 도와주러 달려왔죠. 새벽 무렵 유경수는 예쁜 딸아이를 낳았답니다. 우리 딸아이 이름은 그네라고 지읍시다. 근자는 나라의 꽃, 무궁화로 조국을 상징하고 해자는 은혜로움을 상징하지. 박정희가 행복한 얼굴로 말했어요. 언제 아이 이름까지 지었어요? 유경수가 자리에 누운 채로 말했죠. 내가 3일 동안이나 한자 사전을 뒤져서 좋은 이름을 찾았지. 이 이름을 찾느라고 잠까지 설쳤소. 박정희는 새근새근 자고 있는 갓난아기를 안아 얼굴에 비비며 흡족해 했죠. 1953년 7월 27일 마침내 유엔 및 공산 측 대표들의 휴전협정 체결로 6.25 전쟁이 끝났어요. 그 무렵 유경수는 동숭동에 새 집을 얻어 살고 있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대문이 달랑거리는 산꼭대기의 낡은 집이었어요. 어서 이 문간방을 벗어나야 당신 고생이 덜할 텐데. 내가 당신 볼 면목이 없소. 박정희는 유경수에게 늘 미안한 표정을 지었죠. 문지방이 높아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그네가 툭 하면 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네의 몸은 성한 곳이 없었죠. 이마에 붙인 반창고를 떼고 나면 무릎이 까져 새빨개졌고 발목을 삔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유경수는 불평 한마디 없이 담담하게 살림을 이끌어 나갔답니다. 1960년 이승만 대통령의 부정선거로 분노한 학생들이 4.19 혁명을 일으켜 제2공화국이 탄생됐어요. 이듬해 5.16 군사 구테타가 일어났죠. 5.16 군사 구테타는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인 세력이 제2공화국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일이에요. 그 일이 있기 바로 전날 밤이었죠. 여보, 아이들을 잘 부탁하오. 박정희는 가방 속에서 권총을 빼들며 담담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죠. 유경수는 애가 타는 심정으로 남편을 불렀지만 차마 다음 말을 잊지는 못했어요. 다녀오겠소. 여보, 우리에게 3명의 자식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몸 조심하세요. 유경수는 눈물이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으며 말했어요. 박정희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아랫목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새 아이를 한참이나 바라보았죠. 큰딸 그네와 둘째 딸 근영, 막내 아들 지만은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 있었어요. 다녀오리다. 입을 굳게 다물고 일어나 집을 나서는 남편을 유경수는 담담하게 배웅했답니다. 남편이 나가고 나서 무엇이든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마음을 가라앉혀 보려고 수틀과 바늘을 찾아 들었지만 바늘에 연방 손을 찔려 피가 뚝뚝 흘러내렸죠. 유경수는 부엌으로 가 깨끗한 접시들을 다 꺼내놓고 다시 하나하나 닦았답니다. 만일 일이 실패로 돌아가면 남편을 잃을 운명에 처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유경수는 다시 그릇들을 찬장에 넣어두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방에 가 단정하게 앉았죠. 부디 좋은 일만 생각하자.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남편도 무사할 거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도 그것밖에 없는 걸. 유경수는 세상 모르고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내려다 보았어요. 박정희를 만나 어렵게 결혼식을 치르고 가난한 군인의 아내로서 아이들 낳아 기르며 살아온 지난 날들이 손에 잡힐 듯 떠올랐죠. 유경수는 앉은 자세로 그날 밤을 꼬박 세웠답니다. 거실의 시계가 둔딱하게 5번을 쳤어요. 새벽 5시. 유경수는 떨리는 가슴을 누르며 라디오를 켰죠. 행진곡이 흐르는 가운데 혁명이 일어났음을 알리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진해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군부는 드디어 오늘 새벽에 일제히 행동을 개시하여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유경수는 가슴을 졸이며 방송을 계속 들었죠. 이렇게 군대가 일어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간도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나운서는 6개 항의 혁명 공약을 읽어내려 갔어요. 유경수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죠. 마루 유리문을 통해 아침 해가 밝게 떠오르는 것을 보았어요. 유경수는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가 쌀을 씻고 밥을 안쳤답니다. 얘들아, 그만 자고 일어나. 어서들 아침 먹고 학교 가야지. 늦겠다. 유경수는 방으로 달려가 자고 있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깨웠어요. 1961년 5.16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은 나라를 다스릴 기구로 국가 재건 최고회의를 세웠죠. 박정희는 최고회의 의장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유경수는 의장 공관으로 이사해야 했어요. 이삿짐을 싸는 날이었죠. 이모님, 이제 그런 허드렛 일은 아랫사람에게 시키세요. 옆에서 이삿짐을 싸고 있는 유경수를 보다 못한 조카가 한마디 했죠. 너야말로 뭘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달라진 게 뭐가 있어. 사람은 언제나 한결같아야 하는 거야. 이제 이모님은 어딜 가나 최고회의 의장 사모님이란 소리를 듣고 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건데. 아니, 당연히 처신이나 몸가짐이 달라지셔야죠. 남편의 지위가 달라졌다고 해서 아내로서의 내 위치도 달라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이제야말로 헌신적으로 좋은 아내 노릇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해. 그런데 당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하게 살겠다는 마음을 먹는다면 되겠어? 유경수의 따끔한 말에 조카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죠. 유경수는 의장 공간으로 이사를 하면서 스스로 마음가짐을 더욱 바르게 할 것을 다짐했어요. 의장의 아내라는 자리가 보통 엄격한 자리가 아니야. 모든 국민의 눈이 내게로 향해 있다고 봐도 옳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안위를 이끄는 자리이기도 할 거야. 그러니 무엇보다도 나를 다스리고 충실하게 생활해야지. 모든 사람이 모범이 되어야 해. 유경수는 그런 다짐을 이루기 위해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유경수는 문학, 철학, 역사, 고고학, 꽃꽂이, 동양화, 실내장식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관심을 기울여 공부했답니다. 또한 요리책과 참고서적을 연구해서 외국 귀빈에게 한국의 맛과 멋을 대접, 칭송을 받기도 했죠.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1963년 12월 17일 박정희는 제5대 대통령이 되었답니다. 유경수는 자신의 마음가짐을 더욱 굳건히 했어요. 나는 이 나라 모든 국민의 어머니야. 한 남자의 아내, 세 아이들의 어머니로서만 내 삶이 존재하는 게 아니야. 유경수는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자신이 지켜나갈 원칙을 세웠죠. 첫째, 조용하게. 둘째, 빈틈없이. 셋째, 끈기 있게 였답니다. 1970년 10월 15일 유경수 여사는 중앙대학교 개교 52주년 기념행사에 초대됐어요. 유경수는 그 자리에서 현명한 내조자의 바른 마음가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죠. 저는 이것이 내조다라고 생각하며 행동해 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현대에 있어 진정한 내조란 옛날부터 내려오는 아내의 본분을 고지식하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현대 생활에 맞게 창의적이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거라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는 내조도 민주적인 방식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날 기념식에 모인 사람들은 유경수 여사의 그 말에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어요. 유경수 여사의 내조에 대한 그런 생각은 많은 여성들의 공감을 받았죠. 유경수는 자식들에게 늘 인자하게 대했지만 그만큼 엄하기도 했답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려면 특권의식이나 우월감을 갖게 하면 안 돼. 한 나라를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자녀답게 바른 인품과 덕성을 갖춰야지. 유경수는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도 절대로 자가용에 태워보내지 않았어요. 큰딸 그네가 성심중학교에 다닐 때 일이었죠. 그네는 여느 날처럼 전철을 타고 학교에 가는 길이었어요.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대통령 큰딸이 다니고 있다면서 내 말이 맞나? 전차의 차장은 성심중학교 배지를 단 것을 보고 그네에게 물었죠. 예, 맞아요. 그네는 고개를 끄덕이며 씩씩하게 대답했죠. 아주 똑똑하다면서? 웬만큼은 하는 것 같아요. 얼굴도 이쁜가? 예쁘지는 않지만 눈, 코, 입은 제대로 달렸어요. 전차를 타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던데 나는 여지껏 한 번도 못 봤어. 키가 큰 학생인가? 차장의 물음에 그네는 씩 웃으면서 자신 있게 대답했죠. 아마도 딱 저만 할 거예요. 다음부터 나도 열심히 찾아봐야겠어. 대통령이나 영부인을 조금은 닮았겠지 뭐. 네, 대통령도 조금 닮고 영부인도 조금 닮은 외모를 가진 학생을 찾으면 틀림없을 거예요. 그네는 인사까지 꾸벅하고는 전차에서 내렸어요. 그날 저녁, 그네는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할 때 아침에 전차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죠. 가족들은 그 얘기를 들으며 모두 웃음꽃을 피웠답니다. 언니가 바로 큰딸이라는 사실을 들키게 될까봐 가슴이 떨리지 않았어? 둘째 딸 근영이가 물었죠. 아니, 왜? 나는 그 아저씨가 묻는 말에 사실대로 다 말해주었는데? 그래, 잘했다 우리 딸. 사실대로 잘 말했구나. 유경수는 딸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며 웃었어요. 유경수는 자신이 대통령 영부인이기에 앞서 새 아이의 학부모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았죠. 그래서 학부모로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갔을 때 절대로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쓰지 못하게 했답니다.
자녀들의 담임 선생님에 대한 유경수의 존경심도 남달랐죠. 막내 아들 지만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었어요. 유경수는 지만이가 다니는 학교를 찾아가 수업이 끝날 때까지 복도에서 기다렸죠. 그런데 하필 그날 지만이가 숙제를 해오지 않아 담임 선생님은 메일을 들었어요. 유경수는 아들이 손바닥을 사정없이 맞는 것을 조용히 지켜봤죠. 지만이는 아팠는지 눈물까지 흘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유경수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죠. 숙제도 안 하고 와서는 눈물이 나오느냐. 너를 그렇게 가르친 내가 선생님 보기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구나. 유경수는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지만이를 호되게 야단친 후 선생님에게 고개를 숙여 정중히 사과했어요. 선생님, 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아이가 숙제를 안 하고 학교에 가는 것도 몰랐어요. 다음부터는 좀 더 살펴서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날 지만이는 선생님께 맞은 손바닥이 아픈지 집에 돌아오면서도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그만 울거라. 집에 가서 나한테 맞을 매가 또 남아있는데 눈물을 그렇게 다 써버려서야 되겠어? 유경수는 울고 있는 아들을 달래주지 않고 더욱 엄하게 꾸짖었죠. 1964년 12월 17일 유경수는 나이 40에 양지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그늘진 곳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도왔어요. 양지회는 처음에 24명의 최고위원 부인들만이 함께했죠. 슬픔 없는 밝은 사회를 만드는 게 이 모임의 목표였어요. 유경수는 양지회 명예회장이 되어 병원, 고아원, 양로원, 나환자촌 등을 방문하며 구호금품을 전달하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로했죠. 유경수 여사는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 양지회 회원들과 함께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옷을 지어 보낸 적도 많았답니다. 더운 여름날 그날도 유경수 여사는 양지회 회원들과 둥그렇게 모여 앉아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회원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부지런히 재봉틀을 돌리고 옷감을 자르느라 쉴 틈이 없었죠. 저는 아무래도 바느질 솜씨가 형편없으니 바지 같은 쉬운 일감을 좀 주세요. 한쪽에서 소리 없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회원 한 명이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 내 솜씨만 안 좋은 줄 알았더니 나보다 못한 분도 있나 보네요. 유경수는 큰 소리로 말했죠. 그 말을 들은 회원은 솜씨가 부족한 것에 기죽지 않고 더욱 열심히 일했답니다. 유경수는 옷차림도 수수하고 사체를 부리지 않아 많은 여성들이 존경하고 따랐어요. 1970년 식목일에 있었던 일이죠. 그날 영부인은 나무 심기 행사에 참석했어요.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이 나무 심기를 마치고 꽃을 심기 위해 자리를 옮겼죠. 그때 한 자원봉사자가 웃음을 쿡쿡 터뜨리며 물었어요. 보셨어요? 무엇을요? 옆에 있던 자원봉사자들이 하나둘 관심을 갖고 몰려들었죠. 아, 여사님이 입은 바지 보셨냐고요? 아니요. 왜요? 아우, 글쎄, 기운 바지를 입고 있잖아요. 그 말은 금세 옆으로 전해졌죠. 자원봉사자들의 시선은 일제히 유경수의 바지에 가 닿았어요. 유경수는 해져서 구멍이 난 바지를 기워 입고 있었던 거죠. 여사님, 우리가 돈 모아서 새 바지 하나 사드려야겠어요.
자원봉사자들은 농담을 하며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죠. 일들이나 열심히 하시지. 언제 또 제 바지는 보셨어요? 유경수는 그제서야 허리를 펴며 태연하게 말했죠. 1965년 5월에는 시민회관에서 무용극 멍든 사나와 시립교향악단이 연주하는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으로 자선의 밤을 가졌어요. 또한 그 후에도 10여 회의 자선 공연을 통해 모금 운동을 펼쳤고 큰 규모의 바자회를 열어 자선금을 모았어요. 양재회가 펼치는 활동은 이 밖에도 다양했죠. 1965년에는 동대문구 숭인동에 양재회관을 세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양재회관 안에 직업훈련원과 어린이 도서관도 만들었답니다. 1966년에는 일하는 여성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타가소를 만들었어요.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10여 개 도시에 여성회관을 마련했고 각 여성단체에 센터고시를 하게 하여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도왔죠. 여성들이 유경수 여사를 존경했던 건 무엇보다도 수수함과 검소함에 있었답니다. 유경수 여사가 수요 봉사회에 마지막으로 참가한 것은 1974년 7월 18일이었어요. 그날은 말복이라 땀이 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더웠죠. 유경수는 손등으로 땀을 닦아가며 영세민들에게 나누어 줄 블라우스를 만들고 있었어요. 여사님은 이 삼복더위에 겨울 구두를 신고 계시네요. 자원봉사자 한 명이 화들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유경수는 갑작스러운 말에 얼른 아래를 내려다보았죠. 정말 겨울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청와대 안에서 하도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 계절이 바뀐 줄도 몰랐어요. 어머, 그런데 저쪽에 계신 회원분도 저하고 상황이 비슷하네요. 친구가 있으니 다행이에요. 유경수는 회원한 사람이 자신과 똑같이 겨울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을 보고는 웃음으로 얼버무렸어요. 그날의 일로 영부인은 사치도 안 하고 검소하다는 소문이 쫙 퍼지게 되었죠. 유경수는 모금운동과 구호사업, 자선사업을 양지회를 통해서 할 때도 있었지만 뒤에서 소리 없이 꾸준히 해나갈 때도 많았어요. 1968년 8월 양지회는 농촌에서 성공한 사례를 담은 희망의 등불이라는 책을 발간해 농어촌과 낙도에 무료로 나누어 주었어요. 또한 서울의 16개 지역에 어린이 도서실을 만들어주고 지방 30여 곳에 도서관을 세워주었답니다. 유경수는 심성이 고와 아이들을 무척 사랑했어요. 1966년 9월 13일에는 흑산도 어린이들을 청와대에 공식 초청했죠. 서울의 한 자매결연 학교의 주선으로 흑산도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난생 처음 서울에 수학여행을 온 것이었죠. 여보, 흑산도 아이들이 서울에 온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녁 식탁에서 유경수 여사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물었죠. 신문에서 본 듯하오. 그 아이들을 청와대로 초대합시다. 맛있는 것도 많이 많이 해서 먹이고요. 당신 뜻이 그렇다면 좋을 대로 하시오. 당장 그렇게 합시다. 유경수의 배려로 5명의 교사가 인솔한 26명의 흑산도 어린이들이 청와대를 방문하게 되었죠. 너희들도 다 우리 지만이와 똑같은 아이들인데 먼 섬에서 고생을 하고 있구나. 유경수는 바닷바람과 햇볕에 그을린 아이들의 까칠한 얼굴과 손을 일일이 쓰다듬어주며 가슴 아파했어요.
어린이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유경수는 1967년 3월에 어린이들이 보는 종합교양지 어깨 동물을 창간했답니다. 유경수는 어린이들에게 지혜를 심어주기 위해 잡지 만드는 일에 서둘렀어요. 유경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여겼답니다. 1970년에는 유경수의 뜻에 동감하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유경재단이 만들어졌고 남산에 어린이회관이 세워졌어요. 유경수는 기쁜 마음을 숨기지 않았죠. 그러나 1974년 7월에 남산의 어린이회관은 국립도서관에 넘겨주고 이듬해 어린이 대공원에 새로 지었답니다. 본래의 어린이회관은 지하 1층, 지상 18층으로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는 건물이 너무 높아 불편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어린이회관은 공원 남쪽 3만 평 대지 위에 과학관, 문화관, 수족관을 신축하고 갖가지 과학기재, 실험기구를 전시하여 어린이들의 탐구심, 과학정신, 실험 능력을 키우도록 했어요. 어린이대공원은 본래 어른들이 사용하는 골프장이었는데 유경수 부탁으로 1973년에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든 것이었죠. 1974년 유경수는 대한교육연합회가 선발한 모범 어린이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에게 연회를 베풀었어요. 훌륭한 자식을 길러낸 어머니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였죠. 그 중에는 소아마비로 불구가 된 친구를 3km나 떨어진 학교까지 어부다주고 공부가 끝나면 또 집까지 데려다주는 진영준이라는 이름의 어린이가 있었어요. 유경수는 영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문득 영준이 어머니의 입과 눈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제 모습이 이러니 부끄러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도 주변에서 권해할 수 없이 왔습니다. 영준이 어머니는 부끄러워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어요? 유경수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며 물었죠. 영준이를 낳고 나서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논일과 밭일을 하다가 이렇게 되었죠. 와사증이라는 병이라는데 가난하고 무식하니 약한 척 못 써봤답니다. 유경수는 가난한 농촌 생활을 한눈에 보는 듯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와사증이라는 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꼭 알아봐 주세요. 장한 아들을 길러낸 어머니니 우리가 꼭 도와줍시다. 유경수는 비서에게 말했죠. 얼마 후 영준이 어머니의 병은 용한 한의사의 침술로 말끔히 치료되었답니다. 1974년 8월 15일 유경수는 오전 10시에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기 위해 박정희와 함께 서둘러 청와대를 나섰어요. 11시에는 지하철 개통식에 참석하고 저녁 6시 반에는 광복절 경축연회에 참석해야 하니 바쁜 날이요. 박정희가 유경수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죠. 대극장 안에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앉아 있었어요. 단상 바로 아래쪽에는 시립교향악단이 있었고 왼쪽에는 성동여자실업고등학교 합창단이 앉아 있었죠. 유경수와 박정희가 단상에 오르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쏟아져 나왔어요. 식순에 따라 국민을해 애국가 제창이 이어졌죠.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축사가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따라 박정희는 경축사를 읽었죠. 경축사가 시작된 지
얼마 후였어요. 어디선가 한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죠. 그러나 경축사를 읽는 마이크 소리에 섞여 총소리는 희미했답니다. 잠시 후 또 한 발의 총성이 울렸어요. 그리고 연이어 아래층 중앙 뒷줄에서 웬 남자 하나가 단상으로 뛰어 올라오면서 계속 총을 쏘아댔답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박정희가 연단 뒤로 급히 몸을 피하고 경호원들이 남자를 향해 총을 쏘았어요. 단상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몸을 피했지만 유경수만은 그대로 앉아 있었죠. 그런데 다음 순간 유경수의 상반신이 왼쪽으로 기울어졌어요. 경호원과 유공자 가족들은 총탄에 맞은 유경수를 부축해 행사장을 빠져나갔답니다. 범인이 잡히고 어느 정도 소란이 가라앉자 박정희는 다시 경축사를 낭독했어요. 끝까지 행사를 마친 박정희는 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고 허리를 굽혀 유경수의 신발과 핸드백을 주워들었죠.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간 유경수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6시간 가까이 대수술을 받았지만 가망이 없었죠. 유경수의 유해는 청와대 접견실로 옮겨졌어요. 박정희와 세 자녀들은 휘장 뒤에서 관을 어루만지며 통곡했죠. 유경수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는 온종일 영부인을 애도하는 슬픈 음악만이 흘러나왔답니다. 청와대에는 조문객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어요. 유경수를 죽인 범인은 조총련계 제1동포인 문세광이었죠. 그는 박정희를 암살하기 위해 일본에서 건너와 몰래 행사장에 들어왔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총알이 빗나가 단상에 앉아있던 유경수가 희생되었던 거죠. 1974년 8월 19일은 유경수의 장례식 날이었어요. 영교식장에 도착해 장례식을 치를 때 살아생전에 유경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통곡 소리로 영결식장은 울음바다가 되었답니다. 박정희가 영구차 앞에서 묵념을 한 뒤 근해, 근영, 지만이 차례로 향을 피우고 묵념을 울렸어요. 꽃으로 뒤덮인 영구차가 영결식장으로 떠날 때 가족들은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답니다. 자녀들이 떠나려는 영구차를 붙들고 울부짖었어요. 영구차는 한강 다리를 건너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도착했죠. 관이 땅속으로 들어가고 흙을 퍼 관 위에 뿌리는 의식이 시작됐어요. 관 위에 태극기가 씌워지고 검은 붓글씨로 대한민국 대통령 영부인 유경수라고 씌워진 천이 덮였답니다. 박정희는 관이 덮이는 것을 묵묵히 바라보며 슬픔도 눈물도 꾹꾹 참아내며 유경수를 보냈어요. 국민들은 이 모든 의식을 텔레비전을 통해 보며 눈물로 손수건을 몇 장씩 적셨죠. 50년의 생애도 다 채우지 못하고 남과 북으로 갈라져 경쟁하던 분단시대의 희생자가 되어 떠나간 영부인에 대한 애도는 날이 저물어도 끝날 줄을 몰랐답니다.